이솝 이야기. 지은이 이솝. 그림 아서 레컴. 옮기니 이지영. 출판사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삶의 지혜와 교훈이 담긴 우화 문학의 정수 이솝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랑받아온 이솝 이야기. 그리스의 이야기꾼이었던 이솝이 지은 이 작품은 세계의 여러 나라의 민담과 설화, 동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시대를 초월한 우화 문학의 백미로 손꼽힙니다. 이솝 이야기에는 다양한 동물, 인간, 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장기에 능한 여우, 음험하고 교활한 늑대, 동물 왕국을 군림하는 당당한 사자 등은 저마다 개성을 지니고 흡사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믿음, 우정, 행복과 같은 인간의 미덕뿐만 아니라 탐욕과 불화, 질투, 어리석음과 같은 악덕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세상의 양면성을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이 책에서는 각각의 내용을 쉽게 정리한 한 줄의 명언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도덕적인 교훈과 삶에 반짝이는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어린이 동화로 여겨지던 것에서 벗어나 올바른 삶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많은 이의 메마른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솝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어느 날 지부족이 천적인 고양이로부터 자유로워질 방법에 대해 회의를 열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달아날 수 있도록 고양이가 오는 것을 미리 아는 방법을 찾기를 원했다. 그동안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두려워 밤낮으로 쥐구멍에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책이 꼭 필요했다. 쥐들은 많은 꾀를 쏟아냈지만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아주 어린 쥐 한 마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단순하지만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 생각났어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다가오면 방울이 울릴 테고 그러면 우리는 때맞춰 몸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쥐부족 모두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하며 크게 놀랐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뜻밖의 행운에 기뻐하는 와중에 늙은 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우리 젊은이가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물어봅시다. 누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거죠?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여우와 포도. 어느 날 여우는 나뭇가지에 잘 익은 포도 한 송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도는 손만 대면 달콤한 즙이 톡 하고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여우는 입에 침이 가득 고인 채 한동안 그 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포도가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포도를 먹으려면 여우는 높이 뛰어 올라야만 했고, 그래서 여우는 뛰어 올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포도에는 닿지도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다시 한번 조금 뒷걸음질 쳤다가 달려가면서 높이 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보다 조금 더 높이 뛰었을 뿐 여전히 포도에는 발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뛰어보아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여우는 나무 밑에 주저앉아 지겹다는 듯 포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쉬어 터진 포도 한 번 먹자고 그렇게 뜀박질을 하다니. 그러고는 코웃음을 치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는 척한다. 제우스와 거북이. 제우스는 자신의 결혼을 자축하려고 모든 동물을 잔치에 초대했다. 그런데 이 흥겨운 자리에 거북이만 나타나지 않았다. 제우스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나중에 거북이를 만나 왜 자신의 결혼식 잔치에 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의 말에 거북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외출하는 건 관심 없어요. 집 떠나면 고생인데 어딜 가나요? 거북이의 대답에 화가 난 제우스는 거북이에게 집을 자기 등에 지고 다니라고 명령했다. 집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도록 말이다. 다른 이의 집에서 호화롭게 사느니 제 집에서 단순하게 사는 것이 낫다. 거북이야 오리 한 쌍. 모두 알다시피 거북이는 자기 집을 등짝에 지고 다니는데 아무리 애써도 집을 떠나지 못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집에서 너무 빈둥거린 탓에 특별히 초대받은 제우스의 결혼식에 가지 않아 벌을 받은 것이라고 전한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거북이는 제우스의 결혼식에 가지 않은 것을 비로소 후회하기 시작했다. 새들이 즐겁게 날아다니고 토끼와 다람쥐 같은 다른 동물들이 재빠르게 뛰놀며 온 세상을 구경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거북이는 깊은 슬픔과 함께 불평하곤 했다. 거북이 자신도 세상 구경을 하고 싶은데 다리도 짧은 데다가 등짝에는 집까지 짊어지고 있어 아무데도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북이는 2마리의 오리를 만났다. 그러고는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의 사정을 들은 오리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세상 구경을 도와줄게요. 주둥이로 이 막대를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막대를 들고 당신을 하늘로 데려갈 테니 마음껏 땅을 구경하세요. 하지만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리들의 말에 거북이는 매우 기뻐하며 주둥이로 막대를 꼭 물었다. 그러자 오리들은 각자 막대의 한쪽 끝을 붙잡고서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날아가던 까마귀가 그 이상한 모습을 보고는 말했다. 그쪽이 무슨 거북 대왕이라도 되시나? 까마귀의 말에 거북이도 응수했다. 감히 짐에게. 하지만 그렇게 입을 연 순간 거북이는 막대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고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부르는 허영심과
어리석은 호기심에서 생겨난다. 아기개와 엄마개. 엄마개가 아기개에게 말했다. 대체 넌 왜 그렇게 옆으로만 걷는 거니? 발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똑바로 걸어야지. 그 말에 아기개가 공손히 대답했다. 그럼 엄마, 걷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똑바로 걷는 법을 보고 배울게요. 그래서 엄마개는 똑바로 걸어보려고 애쓰고 또 애썼다. 하지만 엄마개도 아기개처럼 옆으로밖에 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개는 발을 앞으로 내밀어 보려다가 그만 발이 꼬여서 넘어지고 말았다. 좋은 예시를 보일 수 없거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개구리들과 황소. 황소 한 마리가 갈대 우거진 연못으로 물을 마시러 내려왔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서 그만 새끼 개구리 한 마리를 연못 바닥에 짓이기고 말았다. 개구리의 엄마는 슬픔에 잠겨서는 죽은 새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남은 새끼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중 하나가 대답했다. 엄청나게 커다란 괴물이 거대한 발굽으로 우리 동생을 밟았어요. 어미개구리는 그 말을 듣고 몸통을 부풀렸다. 컸다고? 그놈이 컸다고? 이만큼 컸니? 그 모습을 보며 새끼 개구리들이 말했다. 아니요, 훨씬 더 컸어요. 그 말에 어미개구리는 몸통을 더 크게 부풀리며 말했다. 이것보다 더 큰 놈은 아니겠지? 하지만 새끼 개구리들은 그 괴물이 훨씬 더 크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어미 개구리는 몸통을 부풀리고 또 부풀리다가 어느 순간 풍선처럼 터져버리고 말았다.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지 마라. 개와 수탉과 여우.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인 개와 수탉이 살았다. 이들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둘은 농장을 떠나 숲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두 친구는 기세 좋게 떠났지만 첫날에는 딱히 모험이라고 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수탉은 습관대로 회사물 꽃을 찾다가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좋은 나무를 발견했다. 개가 나무구멍에 들어가고 수탉이 나무까지 위에 앉으면 딱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둘은 각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새벽 첫 햇살에 눈을 뜬 수탉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잠깐 잊고 말았다. 그래서 농장 식구들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언제나 해오던 것처럼 발돋움을 하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크게 꽃기호하고 울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자기를 돌봐주던 농부 대신 근처 숲속에서 잠자고 있던 여우를 깨우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난 여우는 뜻밖의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되어 기뻤다. 그래서 수탉이 우는 곳으로 서둘러 달려가서는 예의를 차리는 척하며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날이 저희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나리의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은데요. 수탉은 여우에게 느물거리면서 대답했다. 친절하신 나리, 과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기 나무둥치에 있는 저희 집 현관을 통해 들어오시지요. 문지기가 나리를 들여보내줄 겁니다. 배가 고파 의심이 없어진 여우는 수탉의 말대로 나무둥치로 갔다가 순식간에 개에게 잡히고 말았다. 남을 속이려 하는 자는 언젠가 속고야 만다. 독수리와 갈까마귀. 독수리 한 마리가 기세 좋게 날개를 퍼덕이며 양 한 마리를 낚아채서는 둥지를 향해 날아올랐다. 이 광경을 본 갈까마귀는 그만 자기가 독수리만큼 크고 강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갈까마귀도 날개를 퍼덕이고 바람을 일으키며 커다란 양의 등짝을 발톱으로 붙잡았다. 하지만 발톱이 양털에 얽히는 바람에 갈까마귀는 다시 날아오를 수가 없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양은 들리기는커녕 그의 기척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때 양치기가 퍼덕이는 갈까마귀를 보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뻔했다. 그는 양에게 다가가 퍼덕이는 갈까마귀를 잡고는 날개를 묶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갈까마귀를 자기 아이들에게 주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다. 참 웃긴 새네요. 이 새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갈까마귀란다. 하지만 이 새는 자기를 독수리라고 불러줬으면 할걸. 허영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과대 평가하지 마라. 개암을 쥔 소년. 한 소년이 엄마의 허락을 받고 단지 속의 개암을 먹으려고 했다. 소년은 단지 안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욕심껏 개암을 한 주먹이나 쥐는 바람에 단지에서 손을 뺄 수 없었다. 소년은 손에 쥔 개암을 하나를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단지에서 손을 빼지도 못한 채로 어쩔 줄 몰라 하다 결국 짜증을 부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말했다. 아가, 개암을 반 주먹만 쥔다면 손도 쉽게 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라도 개암을 더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니? 너무 많은 일을 한 번에 저지르지 마라. 헤라클레스와 진마차를 몰던 농부. 농부가 큰 비가 온 뒤 진창이 된 길을 따라 진마차를 몰고 있었다. 진창이 너무 깊어 말들조차 제대로 마차를 끌 수 없었다. 그러다 마차 바퀴는 길가에 구덩이에 빠졌고 진마차는 완전히 멈추고 말았다.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마차를 살폈다. 하지만 바퀴를 구덩이에서 빼려고 하는 대신 자기의 불운을 저주하며 헤라클레스에게 도움을 청할 뿐이었다. 곧 그의 기도대로 헤라클레스가 나타났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가 직접 등으로 바퀴를 밀고 말을 채근하게나 멀뚱히 앉아서 불평만 한다고 진마차가 움직이겠는가? 그대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 이 몸도 도와주지 않을 걸세. 결국 농부는 헤라클레스의 말대로 자기 등으로 바퀴를 밀면서 말들을 채근했다. 그러자 진마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큰 만족감과 교훈을 얻고서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기 염소와 늑대. 농부가
기운찬 아기 염소 한 마리를 보호해 주려고 양 우리의 초가 지붕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아기 염소는 지붕 근처를 훑어보다가 늑대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늑대를 향해 실컷 이상한 표정을 짓고 놀려대자 그 광경을 본 늑대는 이렇게 말했다. 다 들린다. 하지만 절대 화내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지붕 위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은 언제든 하지 마라. 서울쥐와 시골쥐. 어느 날 서울쥐 하나가 시골에 사는 친척을 방문했다. 친척인 시골쥐는 먼 길을 온 서울쥐에게 점심으로 밀집과 알 수 없는 뿌리들과 도토리에 마실 물을 조금 곁들여 내놓았다. 그것을 보고 서울쥐는 여러 가지를 조금씩만 깨작깨작 먹었다. 한눈에 보아도 예의를 차리려고 먹는 것 같았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서 두 쥐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니, 서울쥐가 자기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시골쥐가 들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야기를 마치고서 둘은 산울타리에 마련한 포근한 잠자리에서 아침까지 조용하고도 편안하게 잠을 잤다. 하지만 그동안 시골쥐는 서울쥐가 들려준 사치스럽고 맛있는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서울쥐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다음 날 서울쥐가 자기 집에 함께 가자고 말했을 때 시골쥐는 기쁘게 그러자고 말했다. 그렇게 둘은 서울쥐가 사는 저택에 당도했다. 저택의 거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는 온갖 잔치 음식이 남아 있었다. 사탕과 젤리, 달콤한 빵과 맛있는 치즈까지 상상으로만 맛보았던 음식들이 널려 있었다. 그런데 시골쥐가 달콤한 빵을 한 입 가득 베어 물려는 순간 문 밖에서 고양이가 울면서 문을 긁어댔다. 두 마리 쥐는 겁에 질려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방 한구석으로 숨어들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고양이는 사라졌고 두 쥐들은 다시 만찬 음식을 먹으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인들이 들어와 테이블 위에 만찬 음식들을 치워버렸다. 거기에 집에서 키우는 개까지 들어왔다. 이 광경을 보고 시골쥐는 서울쥐의 굴로 들어와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서둘러 길을 떠나면서 서울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는 내가 먹어본 적도 없는 사치스러운 것들이 잔뜩 있어. 하지만 이렇게 살 바에야 평화롭고 안전한 내 고향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고 단순하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가난하지만 안전한 것이 부유하지만 두렵고 불확실한 것보다 낫다. 수사슴과 포도나무.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무성하게 자란 포도나무 밑에 몸을 숨겼다. 그를 놓친 사냥꾼들은 포도나무 밑에 숨은 수사슴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 옆을 지나쳤다. 그렇게 위험이 사라지자 수사슴은 포도나무 잎을 하나씩 뜯어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며 사냥꾼들의 주의를 끌고 말았다. 곧 그들 중 한 명이 포도나무 아래 숨은 동물을 잡으려고 되는 대로 화살을 쏘았다. 운 없는 수사슴은 심장에 화살을 맞았다. 서서히 죽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날 보호해주던 잎사귀를
먹으려고 생각하다니 역시 난 죽어도 싸.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로 인해 화를 당한다. 당나귀와 마부. 당나귀 한 마리가 가파른 산비탈을 내려가다가 문득 새로운 길을 걷고 싶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 가까이 있는 절벽 끝만 넘어가면 산기슭에 있는 자기 마구간에 바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나귀는 뜀박질을 하려 했지만 그를 몰던 마부는 당나귀의 꼬리를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도 고집센 당나귀는 말을 듣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절벽으로 내려가려 했다. 끝내 마부는 당나귀를 놓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마음대로 해라.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려. 이 고집센 녀석아. 결국 멍청한 당나귀는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산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현명한 자의 진심 어린 충고마저 무시하고 고집만 피우는 자는 반드시 불행해진다. 황소와 마차, 바퀴들. 황소 2마리가 진흙탕이 된 시골길을 따라 무거운 진마차를 끌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온 힘을 짜내고 있었다. 하지만 진마차의 바퀴들은 달랐다. 바퀴들이 할 일은 황소의 것보다 훨씬 적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 바퀴씩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며 신음했다. 이들의 신음소리는 온 힘을 다해 진흙탕 속에서 진마차를 끌어야 했던 황소들의 귀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럴 때 일은 더욱 힘들게 느껴지기 마련으로 결국 황소 2마리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다. 조용히 좀 해. 너희 마차 바퀴들은 왜 그리 불평불만 투성이야. 진짜로 짐을 끌고 있는 건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야. 그러니까 그 입 좀 제발 다물어. 가장 고생하지 않는 자들이 가장 많이 불평한다. 사자와 생쥐. 사자 한 마리가 숲속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그때 소심하고 조그만 생쥐가 별 생각 없이 근처를 지나다가 잠든 사자와 마주쳤다. 덜컥 겁이 난 생쥐는 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운이 없게도 그만 사자의 코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때문에 사자는 잠에서 깨어났고 화가 난 나머지 커다란 앞발로 작은 생쥐를 죽이려 했다. 불쌍한 생쥐는 겁에 질려 애걸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언젠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사자는 어떻게 쥐가 사자를 도울 수 있을까 하며 웃기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자는 아량을 베풀어 생쥐를 살려보내 주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이번에는 사자가 숲속에서 사냥감을 뒤쫓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아무리 애써도 사자는 그물에서 나올 수 없었고 화가 난 나머지 숲속이 떠나도록 울부짖었다. 그런데 그때 사자가 살려주었던 생쥐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사자가 그물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생쥐는 재빨리 그물에 다가가 밧줄을 쏠기 시작했고 그물은 곧 끊어졌다. 사자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생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가 은혜를 꼭 갚겠다고 했을 때 비웃으셨지요? 때로는 생쥐도 사자를 도울 수 있다고요. 친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오늘 이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